책은 415페이지 보시고요. 기본서 415입니다. 기본서에 415. 42번 문제나 41번 문제나 40번 문제나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3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36번도 그렇고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36번부터 42번까지 문제가 다 똑같은 데서 나온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데서.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만약에 42번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니까 작년 문제 갖고 얘기해 볼게요. 42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1, 2, 3, 4, 5번에 어떤 거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나는 이 구하는 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푸세요. 근데 나는 이걸 구하는 식을 모른다. 외운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라? 읽을 필요도 없어요. 딱 보자마자 1, 2, 3, 4, 5번만 딱 보고 바로 찍고 넘어가세요. 오래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답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민법과 개론에서, 민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는 읽어보기 전까지 모르죠. 근데 개론 문제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건지 못 푸는 건지 확연히 구별돼. 그래서 얘는 계속 읽어보고 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민법은 계속 읽고 있으면 답이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2번, 3번 읽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개론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읽어보고 모르는 애? 그러면 그냥 찍고 가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론이 민법보다 빨리 풀어야 돼요. 그게 구별이 되니까. 뭐 지문의 길이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42번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자마자 나는 이걸 구하는 식을 다 외웠다 그러면 풀어보는 거고, 못 외웠다 그러면 안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으려면, 뭐 36번부터 다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으려면 구하는 식을 공부하시는 거죠. 구하는 식. 그래서 그 구하는 식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기본서에 몇 페이지부터 있어요? 기본서에 378페이지 가시면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 두 개를 묶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은 기본적으로 뭘 하시는 거구나. 구하는 식을 외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림셈법은 개념도 설명은 하죠. 어림셈법이란, 얘를 어림셈법이라 부르는 이유가 딱 한 해 동안에 뭐만 계산해서 영업현금흐름, 즉 소득이득만 가지고 할인 같은 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리고 두 가지를 구합니다. 승수라는 값과 수익률이라는 값을 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수익률이 클수록 투자하는 방법을 승수법, 계산된 승수가 작을수록 투자하는 방법을 승수가 작을수록 투자하는 방법을 승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림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개념은 물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모른다. 이 어림셈법에 들어가는 승수법에서 승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 식, 그 다음에 수익률법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 식을 물어요. 식, 계산식. 공부하셔야 될 것도 그거고 시험에도 그게 나오고. 그럼 수익률 구하는 식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수익률 개념 설명하면서. 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한다? 투자 자본에 대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의 비율. 승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거랑 거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수익분의 투자 자본으로 구해집니다. 그럼 승수가 왜 이렇게 구해지냐면, 승수라고 하는 거의 뜻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매년 버는 수익에다가 곱해줘야 되는 값을 승수라 불러요. 이게 승수의 정의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억을 어디에다 투자를 했다. 근데 매년 수익이 1억씩 나온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10을 곱해야지 10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10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승수라 불러요. 승수. 그럼 이 승수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매년 1억씩을 번다면 얼마를 벌어야? 10년을 벌어야 요 10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승수는 의미하는 바가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은 거고, 수익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값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럼 이건 이제 개념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념 설명을 한 거고, 문제는 이걸 구하는 식 물어본다고 그랬으니까 승수하고 수익률 구할 때 공통적으로 수익과 투자자본을 이용해서 구하죠. 근데 이 수익과 투자자본들은 다 어디서 나온 값이다? 딱 한 해 동안에 영업현금 흐름,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산하는 거, 가능총소득부터 세후값까지 계산하는 거, 그 안에서 나온 값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가능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세후값까지 계산할 때 우리가 수익이라 볼 수 있는 거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총소득을 빼버리고 유효총소득, 줄여서 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줄여서 순소득, 세전현금 흐름과 세후현금 흐름이라는 4가지를 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문이라 볼 수 있는 거는 종류가 2가지예요. 부동산에 투자되는 돈은 내 돈만 투자할 때도 있고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해서 투자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한 걸 총투자액, 그 다음에 내 돈만 투자한 걸 지분투자액, 이렇게 보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요 사이에 우리가 그 영업현금흐름 구하는 절차에서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흐름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요? 은행에다 지불할 부채서비스액이 들어가죠. 그럼 이 부채서비스액은 내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줘야 될 빚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을 투자하고 벌어가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익. 그러면 이 은행의 수익인 부채서비스액을 빼기 전인 총소득과 순소득은 내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수익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은행 수익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돈까지 포함해서 번 돈이라고 해서 총투자액과 연결이 되는 거고, 부채 서비스액을 뺀 세전값과 세후값은 은행이 버는 수익은 다 빠진 수입이니까 순전히 내 돈만 가지고 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분투자액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승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의 종류는 몇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4가지요. 왜? 수익의 이름이 4개니까 그 4개를 하나씩 따온 거죠, 뭘. 그래서 수익 중에서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총소득 승수,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세전현금 흐름 승수, 그 다음에 세후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세후현금 흐름 승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4가지를 뭐를 잘하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구하는 식. 그럼 승수는 어떻게 구해진다고 그랬으니까 승수는 수익분의 투자자본, 수익분의 투자자본, 수익분의 투자자본, 수익분의 투자자본인데 밑에 들어가야 될 수익들의 이름은 이미 어디 나와 있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그냥 밑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 그러니까 적어도 승수 구하는 식에서 밑에 들어가는 값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누구만 정하면 돼요? 위로 들어갈 값. 그럼 위로 들어갈 값은 아까 총소득과 순소득까지는 누구 가지고 번 돈이랬으니까 총투자액. 그래서 여기는 총투자액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는 내 돈만 가지고 번 거니까 지분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원리 이해되시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책에 381페이지 가시면 승수 구하는 식 표로 정리해놨죠? 외우시면 돼요, 그냥. 못 외우면 어떻게 하면 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이걸 거꾸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뒤집었어요, 이걸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걸 역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역수. 분의 1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총소득 승수 구하신 거 거꾸로 뒤집으면 되고, 순소득 승수 뒤집은 거, 이거 다 뒤집으면 되는데, 주의할 건 총소득 승수를 거꾸로 뒤집으면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이 나오겠죠. 근데 수익률 계산할 때는 위에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비를 뺀 순수익 계산해야 돼요, 순수익. 근데 총소득에서 뭐를 빼야, 영업 경비를 빼야 순영업소득 되니까 총소득은 경비를 빼기 전이죠.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예요? 영업현금으로 구하는 절차를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외우고 있어야 서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얘는 총소득은 순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을 안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종류는 몇 개밖에 없다. 그래서 3개예요.
그럼 구하는 식은 뒤집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뭐만 알고 계셔라. 부르는 이름. 부르는 이름. 그래서 첫 번째,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 또는 종합수익률이라 부르는 애가 누구의 역수라는 건 알아야 돼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 낼 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 종합수익률이라고 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종합자를 빼고 자본환원율이라고 내기도 하고 또는 얘가 총 투자된 돈으로 벌어들인 수익률이라고 해서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는 이름 알고 계시고 아 얘가 누구의 역수구나. 순소득 승수의 역수구나. 그럼 두 번째 지분 배당률이라고 되어 있는 건 누구의 역수라는 거예요? 세전현금 흐름 승수의 역수예요. 그래서 그 역수 누군지 알고 계시고 얘를 시험 문제 낼 때는 지분 배당률이라고 내기도 했고 지분 수익률 또는 지분 환원율 또는 세전 수익률로 냅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무슨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분자. 그러면 아 얘는 누구의 역수구나? 세전현금 흐름 승수의 역수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후 수익률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얘는 누구의 역수다? 세전 현금수지 승수의 역수다. 그래서 그러면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는 종합 자본환원율과 지분 수익률은 무조건 계산식 외우고 있어야겠죠. 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415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계산하는 걸 물어보니까 식 외웠으면 푸는 거고 아니면 포기해야죠. 뭐. 그래서 내용 이해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381페이지는 그 표 2-5-10을 보시고 외우는지 확인하면 돼요. 외우고 있는가. 외우고 있는가. 간단한 거죠, 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비율 분석법도 결국 뭐 하셔야 된다. 책에는 6가지 비율이 나오는데 그 6가지 비율을 다 외우시면 좋겠죠. 근데 자주 냈던 건 맨 앞에 있는 3개예요.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그래서 얘네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구하는 식. 구하는 식. 그래서 대부 비율은 그 구하는 식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가치 분의 그걸 담보로 빌린 부채, 즉 대출금의 비율이에요. 내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분의 부동산의 가치 분의 그걸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크기, 비율. 이걸 대부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대부 비율이라고만 내진 않아요. 그 동의어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저당 비율 또는 융자 비율 또는 대출 비율이라고 시험에 낸 적도 있습니다. 대출 비율.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 부른다? LTV. 그래서 의의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 대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남의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갚을 확률이 커져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위험 중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융적 위험,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니까 그만큼 위험한 투자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 비율하고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채 비율은 그냥 내 돈분의 남의 돈입니다. 내 돈분의 남의 돈. 내 돈분의 남의 돈. 그래서 A번에 그 위에 네모 박스 위에 A번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대부 비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부채 비율은 급격히 높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그때 뭐 가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B번에 보시면 대부 비율이 얼마를 넘어가기도 한다. 100%를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부동산 사고 나서 그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된다면 하락한다면 이 빌린 돈의 크기가 담보 가치보다 더 커질 수 있어서 얘가 100%를 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옛날에는 물어보고 했는데 요즘엔 그냥 뭐 묻는 거예요? 계산하라고 돼요. 계산해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채 감당률은 의의에서 A번. 부채 감당률이란 내가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식은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눈 값?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 정 안 외워지는 분은 어떻게 하시랬어요? 순, 두, 부. 왜? 부가 두 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외우시랬고. 특징에서는 그 밑에 A번에 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그럼 분수가 1보다 크다는 건 위의 값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빚 갚을 능력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으면 밑에 값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나는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부채 감당률이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제한하는 원리로 사용되죠. 그래서 대부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하고 DTI라는 걸 이용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도 구했었죠. 그럼 뭐 다음 주에 또 하게 될 테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그 내용 좀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채무불이익률은 내가 개념에서 내가 벌어들인 유효 총소득이 영업비용과 즉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내가 벌어들인 유효 총소득으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불이행이니까 뭐요? 못 갚을 확률. 이걸 채무불이행률이라 불러요. 그럼 얘는 못 갚을 확률이니까 그 값이 작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작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나는 빚 갚을 능력이 많다는 얘기고, 이 값이 커질수록 빚 갚을 능력 안 되니까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채무불이행률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총자산 회전율은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아까 승수 뒤집으면 역수로 만들면 수익률이라고 그랬는데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수익률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에서 안 놀아주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비율 분석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 누구의 역수구나? 총소득 승수의 역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낸다고요? 아까 415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산하는 거 물어보고 계산하느냐 못하느냐 물어보겠죠. 그럼 415페이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42번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42번이. 비슷한 게 이제 41번인데 결국 42번은 41번 백견의 문제긴 한데 42번 봅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걸 찾으세요.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유효 총소득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원래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영업현금으로 하는 것처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손실액 빼고 기타 소득 더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가능 총소득도 준 적이 없고 공실손실액도 준 적이 없고 기타 소득도 준 적이 없죠. 그럼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주어졌어요? 총소득 승수가 주어졌죠. 그럼 총소득 승수는 어떻게 구한다? 승수 앞에 있는 거 무조건 밑으로 들어가랬죠. 총소득. 분의 위에는 누구? 총투자액. 근데 이렇게 구하는 값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5. 그래 놓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는? 총소득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가 주어졌어? 총투자액 10억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10억을 얼마로 나눠야 5가 돼요? 2억. 그래서 총소득은 얼마다? 2억. 그래서 1번은 2억입니다. 2번 순소득 승수 구하는 식 알아야죠. 뭘?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구한다? 순소득 승수 밑에 이거 밑으로 집어들였으니까 순소득, 위에는 누구? 총투자액. 그럼 아까 총투자액은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1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10은 됐고, 순소득을 알아야잖아요. 순영업소득.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순영업소득 준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그럼 구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해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영업경비 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도 거꾸로 응용해야지. 어떻게 응용하냐면 거기 보면 그 문제에서 세전현금 수지와 부채 서비스액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죠.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부채 서비스액에다가 세전을 더하면 그게 순영업소득 되죠. 그러니까 영업현금으로는 구하는 절차를 못 외우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냥 서로 얘기를 못 해.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면 영업경비를 빼면 뭐다? 순영업소득이다. 근데 이게 안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거꾸로 순영업소득에 뭘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뭐라고 했으니까 세전.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뭐요? 순영업소득이지 뭐. 그렇게도 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1억. 그럼 이게 10 나오네, 10.
그럼 순소득 승수 10 맞죠? 근데 순소득 승수를 구하면서 그 밑에를 보니까 4번에 견눈질로 보니까 종합자본 환원율이 나왔잖아요. 그럼 종합자본 환원율은 누구의 역수랬다? 요 자리죠. 요 자리 들어가는 거.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누구예요? 종합자본 환원율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누가 종합자본 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이 무슨 관계를 했으니까 역수. 그럼 이 두 개가 역수면 얘를 뭐하러 구해요? 그냥 이거 분의 1 하면 되지. 그럼 얘는 분의 1 하니까 얼마 돼요? 10분의 1. 그럼 얼마 나온다? 10% 나오는 거. 근데 뭐라고 그랬으니까? 8%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 그 다음 3번 세전현금 흐름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 그러면 세전 승수는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승수 앞에 있는 말을 밑으로 보내랬죠? 세전. 위에는 지분. 그럼 얘는 그냥 둘 다 줬잖아요. 세전이 얼마라고 나와 있고? 6천. 그럼 지분은 6억. 그럼 얘도 10 나오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한다? 순두부.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죠, 뭘. 그러면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은 다 주어졌으니까. 아니, 얘는 구했잖아, 아까. 얼마라고? 1억.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4천. 그럼 얘는 구하면 2.5 나오는 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4번. 26회 시험 쉬웠다며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산 문제는 쉽고 어렵고 판단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줘요. 지금 풀어봐서 이게 쉬운 문제예요, 지금? 이거 푸는데 아무리 빨라도 2분 정도 걸릴걸요? 왜냐면, 저야 이걸 미리 풀어봤으니까, 이거 풀어봤던 문제니까, 지금 뭐, 총소득을 그렇게 안 구하고 승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해 놓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풀지. 만약에 이걸 시험장 와서 만났는데, 총소득 구하려고 보니까, 총소득 구하려고 그랬는데, 가능 총소득은 주지도 않았고, 그러면 못 구한다고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내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암만 빨리 풀어야 2분 이상 걸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26회 시험이 쉬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산 문제는 난이도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24회 시험이 계산 문제만 11개 냈어요. 11개. 근데 24회 시험이 어렵다고 하느냐? 안 어렵다고 그래요. 안 어렵다. 다만 계산 문제가 11개나 나오니까 뭐예요? 당황을 한 거죠. 그냥 보통 계산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학교론 문제를 풀면 7문제 정도 나오는데 페이지가 6페이지예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 가서 보다 보시면 모의고사도 그렇잖아요. 보통 12장 정도예요, 1차 시험이. 12페이지. 그래서 개론이 6개고 민법이 6개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길어지면 지문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최종 페이지가 한 15페이지쯤 돼. 문제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6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6페이지에 7문제 계산 문제를 내면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시험 문제가. 근데 24회 때는 페이지 넘기면 계산 문제 3개 박혀 있어. 한 페이지 또 넘기면 또 3개 박혀 있어. 한 페이지 넘기면 한 3개 박혀 있어. 그러니까 풀면서 뭐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계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계산 문제 다 제끼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니까 별로 안 어렵거든. 그러니까 시간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11개 되니까 분명히 풀 수 있는 거 30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푸는 거예요. 그래서 24회 시험 보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려웠다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려운 시험이다? 절대 아니라니까. 계산 문제는 난이도랑 아무 상관없어요. 계산 문제. 아니,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26회 시험 쉬웠다며요. 근데 42번 풀어보니까 뭐가 쉬워, 이게. 안 쉬운데.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계산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다? 아니에요. 42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풀어본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걸 만나면 풀겠어, 이거? 안 푸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푸는 만큼 시간 아끼잖아요. 그럼 다른 거 더 자세히 풀 거 아니에요? 그럼 고득점 하겠지, 차라리.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한 20개쯤 나오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학계론 포기하고 뭐만 보시겠어? 민법을 정말 열심히 시험 보시겠죠. 왜냐면 한 페이지 넘겼더니 계산 문제가 한 5개 있어. 또 넘겼더니 한 5개 있어. 또 넘겼더니 한 5개 있어. 그러면 학계론은 다 포기하고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민법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보시겠죠. 왜? 개론은 20개만 풀 테니까. 그러면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당락을 좌우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계산 문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자고. 안 푸는 문제라니까. 언제 찍으랬어요? 안 푸는 문제랬지. 언제 풀으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시간 남아 돌 때. 시간 남아 돌 때.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투자론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금융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